두 번째 그러면 넘어간다. 두 번째 상황은 소송상 합의가 이게 또 아까 말했듯이 합의, 민법상 법률행위 중에 합의, 계약 이런 것이 속성적으로 갖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사법행위와 소송 앞에는 또 소송상이란 말이 붙어가지고 이 소송적인 의미가 있는 합의인데 이거를 사법적인 측면에서의 사법계약으로 볼 건지 소송계약으로 볼 건지에 이제 문제로 등장을 해. 우리가 보통은 계약서 꾸미면서 민법적으로 계약을 하지. 그러면 합의잖아. 우리가 계약이라는 법률행위잖아. 근데 그 계약 중에 계약 조항 중에 보면 주로 뭐가 많이 들어가냐면 하나는 이 계약이 뭔가 분쟁이 생겼을 때 어디 법원서 이 소송을 하는 것으로 한다라는 관할의 합의 같은 게 들어가. 관할의 합의. 정상적인 어떤 뭐 이렇게 제대로 된 그것은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임대차 계약 같은 것도 보면 원룸 계약에도 있을 거야. 원룸도 그래도 계약서니까 거기 계약서에 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매매 계약서 이런 거, 뭐 물품 계약서. 그다음에 또 뭐가 하나 들어가냐면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소로 하지 않고 이건 국제거래 등에서 많이 나오는데 중재로 하기로 합의한다. 뭐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 그런 거야. 그 다음에 그 중재 합의 비슷하게 부재소 합의라는 것도 들어가. 그래서 또 선택적 조항이라고 그래서 소재기하고 어떤 ADR적인 중재의 처리하고가 선택적으로 이렇게 규율하기 때문에 그거의 의미가 뭐냐 이런 것도 문제가 돼. 여러분 국제거래법 같은 거 배워? 국제소송, 국제거래 이런 거 배워?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부재소 합의라고 이 불로 또 발음하지 말고 이때는 부로 발음하지 부재소 합의 소재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 선택적 중재조항에 의해서 소재기하고 중재하고 선택적으로 들어간 거에 효력이 어떻게 되냐 그거 되게 논란될 거야 아마 국제사법 하다 보면 나중에 아직 안 배우고 있지만 하여튼 소재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 이런 등등의 소송상 합의가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아까 말한 관할을 어느 법원에 내기로 하는 합의는 우리가 조문에 있어요. 관할의 합의는 조문에 딱 있어가지고 처리하면 돼. 몇 조인가 관할에 29조 합의관할 딱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성격이 뭐냐 뭐 고민할 필요 없어. 이 소송법의 어떤 요건하에 뭐 1심에서 서면에 의한다 뭐 이런 등등의 1심의 관할에 대해서 서면에 의한다 이런 등등의 요건이 있고 그렇게 합의되면 이제 관할이 거기에다가 내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한 거니까 요건 및 효과설이든 뭐든 신경 쓸 필요 없이 소송법이 딱 규율되어 있으니까 이 성질이 뭐냐 고민할 필요는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사법행위설이라는 입장도 있긴 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소송행위로서의 소송상 합의로서 그냥 그 조문을 갖고 보면 돼. 근데 부재소 합의는 조문에 없어.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나온 소치하기로 하는 합의. 소치하는 봐봐. 자기가 원고가 소치하면 되잖아. 266조 7조 등의 조문이 있잖아. 그러니까 소치하 자체는 소송행위로서 그 요건 효과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합의가 들어가는 이 상황이 당사자가 보통은 소를 제기했다가 분쟁을 하다가 뭔가 타협이 됐으면 아까 말한 대로 원고 측이 소치해주면 되는데 혹시 몰라서 우리가 이렇게 잘 타협이 됐으니까 너 소치해라 이 분쟁은 하고서 합의문에 같이 넣은 거야. 소치 합의를. 소치 합의가 없더라도 그냥 모든 사람이 원만하게 된다면 합의됐으니까 소송은 내가 그냥 거둘게 하고서 원고 가서 소치하를 그냥 해버리면 되고 뭐 어떤 말이랄까 분위기적으로 당연히 이게 해결됐으니까 손은 취하는 것이 깔려있는 뭐 이런 거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보통은 합의문에 소치한다라고 하는 합의가 딱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게 원래 민사소송법에 있는 제도로서 소치하를 세팅해놓은 공법적인 민사소송법에서 합의를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어떻게 되느냐. 더더욱 아까 부재소 합의는 원래 소재기하는 건 재판 청구권이 헌법적으로 있는데 당사자끼리 이런 공법적이랄까 헌법적인 이런 것을 합의에 의해서 못하게 하는 게 이게 어떻게 우리가 볼 건가 뭐 이런 거야. 소 제기하지 않기로 계약서에 이런 거는 한다. 또는 부재소도 어디에 있어? 소치하는 이미 소를 제기한 거고 부재소는 이제 교통사고 같은 거 났을 때 뭐 일체 민사상 형사상 뭐 해결되면서 타협이 되면서 교통사고의 어떤 손해배상을 하면서 일체 뭐 재판상 뭐 하지 않는다. 예컨대 민사소송 제기 않는다. 이런 문구를 넣잖아. 그러면 이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 특히 민사소송은 소 제기한다는 것부터 시작하는 건데 이걸 니들이 합의해서 안 하겠다라는 것이 이게 가능한 건가? 이 성질이 뭐냐?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부재소 합의 같은 것은 그런 생각을 처음에는 했어. 그래가지고 이 소송법은 공법인데 당사자끼리 이렇게 마음대로 뭔가 합의해서 그걸 못하게 한다든지 그걸 변형한다든지 오히려 있는 제도를 아니고 합의에 의해서 그런 효과를 보는 것 등등을 임의소송의 금지라는 원칙이 원래 있었어. 임의소송을 금지한다. 당사자에 맡겨서 이런 소송 절차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2-162에 그런 얘기가 잠깐 나와. 그렇지만 우리가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취하는 민사소송은 법 자체는 공법이지만 이 당사자의 자치에 따른 처분권주의, 소제기하면서 단순한 이 절차 같은 것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지만 그 소제기한다든지 소를 종료한다든지 이런 것을 당사자한테 맡겼으니까 그걸 합의에 의해서 자기가 처분하는 것을 막을 필요는 없다. 처분의 자유, 처분권주의 그 처분의 자유의 처분권주의 등 변론주의 등 당사자한테 맡겨져 있는 이런 원칙에 비추어서 막을 필요는 없다라고 해서 유효성, 적법성을 인정하는데 다만 당사자가 이렇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강행법규적인 것까지는 합의를 인정하지는 않는다는 의미에서 2-162의 임의소송의 금지 중에 마지막 문장 가서 보면 공익상 인정된 강행규정 136페이지 첫 번째 공익상 인정된 강행규정을 변경하거나 배제하려는 합의 자체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까지 니들 마음대로 하는 것은 자주유지하는 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는 한도의 범위에서는 합의를 인정 못할 것은 아니다. 특히 뭐 관할 합의 같은 건 조문에도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데 전속 관할에 가서 보면 나중에 관할 합의 29조 다음에 가서 보면 31조 등에 보면 29조를 배제하고 있어요. 나중에 관할 배울 건데 왜 그래요? 전속 관할은 어떤 법안에 무슨 공익상 필요 때문에 특정 법원에서 하도록 딱 했는데 당사자가 합의해서 우리 딴 데 가서 할래 했을 때는 그건 전속이라는 의미는 뭔가 강제하려고 했거든. 그 법원에서 하도록 전속이라는 의미가 그런 거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런 건 되겠죠. 31조 29조의 조문도 있어요. 그런 거. 하여튼 이런 관할의 합의의 그런 법적 성질 일례 단계로 오게 된 경우는 일단 인정할 수 있다. 적법하다라고 본 그 범위 내에서 이 성질을 어떻게 볼 거냐예요. 이 성질을. 왜 이 성질을 어떻게 볼 거냐가 실제 문제되는 국면은 이거예요. 소치하를 할 수 있는데 뭔가 때문에 당사자가 원만히 해결되면서 원고가 이미 진행했던 소치하를 하기로 한 합의를 했어요. 또는 애초에 소재소 안 했을 때는 부재소 합의를 했었어요. 뭐 이런 것을 이제 분석을 해보려는데 지금 하나 예를 갖고 해보자 이거죠. 소치하 합의를 했어요. 소가 진행되고 있는 소치하 합의를 했어요. 그러면 소치하 합의를 안 하더라도 원만히 해결됐으니까 원고와 소치하를 하면 되는 건데 지금 소치하 합의까지 부득불 걸어놨어요. 근데 진짜 그렇게 하기를 잘했는지 어땠는지 원고가 뭐가 불만이 있는지 합의한 것의 하나인 소치하 합의에 반해서 소송을 그냥 유지하고 있어요. 원래는 합의에 의하든 뭐 본인의 스스로의
뭐 판단에 의하든 하여튼 소치하로 나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고는 이거 말이 이게 해결되고 이거 없애기로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서 하는데 자기가 피고 입장에서는 이 소를 처분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원고가 해줘야 되는데. 근데 지금 소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피고는 뭐라고 정도는 하냐면 이거 소치 합의가 했는데 얘가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합의가 민법으로 치면 합의 계약의 구속력이 있잖아요. 물론 그게 안 지켜지니까 소송까지 하고 막 하긴 하지만 일단 계약은 자기 의사로 한 계약에 의해서 이행을 해야 되는 게 출발점이잖아요. 여기도 계약을 이행을 해야 돼요. 그럼 이 피고 입장에서는 소치 합의라는 계약을 했으니까 이 계약이 이행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합의대로 소치를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 계약대로 이행이 안 되면 반대 당사자는 어떻게 해요? 계약을 이행을 하기 위한 뭐 소송을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도 어떻게 해요? 소치하기로 했으니까 이행하라고 소치하라는 소송을 실체법적으로 소치하 왜 안냐 뭐 이런 것에 관한 소송을 다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그 이행을 촉구하는 무언가 형태의 소송을 내야 되느냐. 그거는 그렇다고 보는 게 사법계약서래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 왜? 이 합의는 소송법적인 의미에서를 보지 않고 사법계약으로만 보는 사법계약서에 의하면 일반적인 민법에서의 계약이 불이행된 것에 발음 아닌 처리처럼 계약의 이행을 촉구하는 뭐 말로 촉구하다가 안 되면 소송으로 내듯이 하는 그 소송으로 자기가 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소치하라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소송을 내야 돼요. 그래서 그 판결을 갖고 가서 소치하 시켜야 돼요. 그렇게 되면. 아니면 또 손해배상 같은 걸 또 청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법계약서래요. 반면 소송계약서는 소송계약 그 자체로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실무는 사법계약서에 가까울 것 같은데 완벽한 순수한 사법계약서이 아니고 조금 변형돼서 실무는 또 학설도 대부분 여기서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발전적 시켰다고 해서 사법계약서의 바탕을 두고 발전시켜서 항변으로서 소송에서 직접적으로 계약 이행 안 한 것처럼 하는 건 아니고 이 소송 내에서 방어 방법으로서 소치하 합의라는 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실체법적으로 변제가 있었다, 뭐 시효가 지났다라는 항변처럼 요거는 그 실체법적인 그런 거와 비슷한 사법계약으로서의 측면을 소송에서 방어 방법으로 쓸 수 있는, 근데 그 방어 방법의 내용이 뭐냐면 소치하기로 했던 합의니까 이 소송은 결국 소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 각하돼야 된다라는 식의 처리가 항변권이 발생한다는 처리고, 그 결과 항변권 발생설에서는, 그러한 입장의 항변권 발생설에서는 이 소의 운명은 부적법 각하시키는데 소의 이익이 없어요. 소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 분쟁 해결해 줄 필요성이 없다. 왜? 소치하 합의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라는 처리가 실무와 학설의 일반적인 입장인데, 학설 중에는 더 나아가서 소송법 독자적인 이런 자존심이 있는 이런 측면에서는 소송계약으로서 포착을 해요. 그럼 소송계약으로 포착하면 뭐예요? 소송법적인 의미의 소치하 합의만으로 별단의 행동이 없이 소송은 끝내기로 한 합의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을 해요. 그 자체 서면의 소치하 합의의 계약 그 합의 갖고 그대로 소송이 종료되는 거다라고 하는데, 다만 이 소송이 그런데 현실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제거하기 위한 특이한 제도가 나중에 배우는데, 소송은 형식적으로 지금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데 이건 끝난 거다라고 확인해주는 의미의 소송 종료 선언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소송 종료 선언. 다시 정리해 볼게요. 사법계약서를 순수하게 본다면 이 소송은 그대로 일단은 유지되고, 별도로 거꾸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소치하라는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 등의 어떤 별건의 소송을 낸 다음에 처리해야 돼요.
통설 판례인 항변권 발생설은 사법계약의 측면을 인정을 할때 그것에 바탕을 두고서 발전시켜서 이것을 소송법적으로 의미 있게 쓰이게 하기 위해서 항변으로 소치와 합의가 있었음을 제출해서 결국 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부적법 각하시킨다라는 이런 식의 처리가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소송계약설은 실질법적인 사법적인 측면은 우리 소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합의했으면 소송은 끝난 거다. 소치와 합의로 했으면 소치화된 효과를 곧바로 발생시키는 계약이 체결된 거다. 그렇지만 형식적으로 지금 소송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부분에서는 그거 끝난 건데 끝났다고 확인해주는 소송 종료 선언을 한다. 소송 종료 선언은 나중에 나와요. 나중에 소송이 종료되는 첫 번째 그런 제도가 나와요. 소송 종료 선언 같은 거는 예를 들어 9-3 옆번호 나중에 가서 소송 종료 사유의 특이한 것으로서 9-3에 나와요.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설명은 나가고 오늘 이런 거는 관념적인 데서 출발하니까 학설이 등장해요. 보통 여러분은 이제 판례 학설 이런 게 저번 초 언제까지는 절차의 전체의 흐름을 보여주니까 실제 예라든지 실제 판례 같은 거 없이 끝끝내 절차 한번 보고 언제부턴가는 이제 이 교과서도 계속 예가 나오고 판례가 나오는 게 이제는 본격적으로 들어오는데 다만 이렇게 관념적인 것은 학설이 막 있는데 실제 여러분이 이제 실무적인 교육으로서 또 병합시험 등에서도 그렇게 대처하는 게 일반적인데 주로 판례의 입장, 실무의 입장을 중심으로 보는데 하여튼 그렇더라도 나는 학설 같은 거를 이해를 하면서 이 배경이랄까 그 전제를 가지고서 이것을 계속 학설이 왜 나오겠어요? 그 어떤 실무와 학설이 일치하는 경우는 괜찮지만 실무와 또 학설이 배치되는 경우는 뭔가 학설은 또 생각하는 바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등 관련해서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지금 소송법 독자적으로 자존감 있게 뭔가를 포착을 하는 와중에서 나타나는 사법 행위로서의 법률 행위에서의 측면에서 나오는 두 가지 문제가 아까 설명한 형성권이 소송상 행사됐을 때의 문제와 지금 소송상 합의가 됐을 때의 문제 등이 지금 설명된 거예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해요. 없으면 수고했어.